받은 강사 김유나 집사입니다. 저는 2016년에 수술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셋째 아들이 막내인데 6살인데요. 뱃속에 하나 지금 더 있어요. 예. 얘도 제가 사실 지금 11월 2일 날 서울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중문교회 등록을 하려고 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래서 왜 보였다 안 보였다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도대체 뭐예요? 아들입니다. 네, 이제 양쪽에 이제 아들 둘씩을 이제 안고, 네. 근데 제가 2016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매번 1년에 13번이 제사가 있는 집이었고 제삿날마다 병이 2개씩 깨지면서 집안 싸움을 해야 했고 그러면서 저는 또 나이가 지금 38살이거든요. 84년생인데 저 때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위로 친척 오빠가 3명이나 있고 제 바로 밑에는 제 친남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여자로 낳았다는 이유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저보다 한 2~3개월 빨리 낳은 오빠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저를 조리도 못하시고 그 2~3개월 먼저 난 형님의 아들 조리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야 되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가정에서의 핍박이 심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2016년에 우리 셋째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수혈을 14팩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생명이 너무 위독해서 수술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그 상황에 저를 주변에서 항상 전도를 하려고 했던 제 주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회사도 원래회를 매월 예배를 드리는 회사를 다녔었고 근데 저는 항상 거절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두면서 그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그 순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정말 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셋째를 가진 이유가 사실 저희 애기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셋째를 가지면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서 셋째를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아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불교다 보니까 그 상황에 뭐를 했겠어요. 108배도 해보고 성경을 필사한 게 아니라 법화경, 금강경 막 이런 걸 필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악재들이 저의 업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보를 내가 다 소멸하지 않으면 또 공동의 업보가 있대요.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의 업보가 소멸이 되지 않으면 이걸 누가 받아요? 내 자녀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뭘로 풀었을까요? 술로 풀었죠. 예, 진짜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술로 막 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는 가졌죠. 제가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너무나 그 업보들을 또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또 다시 반복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그때 바이탈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시술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그때 저는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정말 제가 여러 가지 아까 바른인권 여성의 지부장도 하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세종의 건강한 교육 학부모회라고 그런 학부모회 대표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고 있는 일뿐인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성경을 알고 세상만 알면은요 저처럼 술이나 이런 정말 안 좋은 것들에 빠져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알면 내가 왜 세상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간청하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합당한 섬김이 되게 하시고 강의 내용에 세상적인 것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힘입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시는 장충만 목사님과 사모님 지체들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과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항상 사귀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 시간들을 어디다 쓰겠어요. 공부해야 되고 한참 정말 내 20대 그리고 내 비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허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이제 강의 시간 전에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 청년분들께서 선교를 위해서 앞에서 막 기도도 하시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20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정말 술 그리고 게임 중독. 그리고 제가 체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술과 남자친구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막 여행, 레저 스포츠를 막 즐기면서 그리고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클럽 이런 데도 가면서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니까 8시간 이상을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거나 술을 많이 마셔서 아픈 건데 아프면 운동을 덜 해서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운동을 많이 한 시간이 12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이제 교수님을 그 당시에 운동심리학 교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고치는지도 모르게 제가 운동 중독에서도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술 중독, 운동 중독, 게임 중독. 여기에 또 뭐 어제 뭐 PC방에서 밤샌 우리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잠 한숨도 안 자고 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총싸움을 하다가 PC상에서요. 총싸움을 하다가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다시 학교를 가고 이런 삶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청년분들이 정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20대, 10대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만나게 해주시지. 왜 이제서야 만나게 해주셨어요?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성화되기까지 얼마나 정말 내가 피를 토해야 하는 그런 연단과 고난이 없이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밖의 세상도 경험해보고 싶으시고 즐겨도 보시고 싶으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전도사님께 어린아이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어린아이들이든 우리 어른이든 그리고 특히 10대, 20대 청년들에게는 죄가 한번 들어오면요 이 죄성을 씻기라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걸 내가 성화해 나가는 데까지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울고 제 가정이 정말 내가 느끼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워가는 가정이셨죠. 근데 정말 내 자신은 정말 무너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그 죄를 씻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사실. 내가 왜? 힘들면 좀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힘들면 좀 애를 맡겨놓고 내가 클럽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죄에 젖어서 살았던 제 모습은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워서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아이들까지도 나처럼 살겠구나. 조그마한 일에 우울증이 오고 조그마한 일에 저를 먹듯이 술에 잠겨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었어요.
오늘 제목이 내 자녀의 방이 열방입니다라고 정했는데요. 이 이유는 제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 친구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하는 회복되는 것은 저랑 다른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다른 방법으로 회복이 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이들을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더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반항적으로 바뀐 거예요. 초등학교 8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반항적으로 바뀌면서 급기야 초등학교 2학년 방학에는 크리스마스였는데 저에게 치킨을 먹다가 음료수를 뿌리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치킨을 먹다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를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얘기를 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여자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도 여자잖아? 엄마가 여자라서 너한테 왜 이걸 맞아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는 맨날 남자애들만 여자애들이 남자를 때리면은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때리지도 않고 좀 장난치면 남자애들만 너무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똑같이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 너는 이거는 음료수를 뿌리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미 엄마가 여자라는 그 생각에 얘가 적대감을 확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었던 홈스쿨링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홈스쿨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뭐 역사 탐방도 가고 생명에 대한 뭐 식물에 대한 이런 것들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도 길러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랑 홈스쿨링을 미술도 진행하고 근데 미술도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면서 아이들이랑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전적인 은혜 안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태아도 만들어 보면서 12주 크기의 태아도 만들어 보고 또 제가 이제 넷째를 갖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이제 넷째를 낳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난소에 피가 터져 있는 바람에 복강에서 다 피가 차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었어요. 작년에 또.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제가 아기가 계속해서 안 가져지면 이제 입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이제 애들이 홈스쿨링을 하니까 이제 가능했었어요. 입양을 한 건 아니고 입양이 너무 어려워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위탁모라고 위탁을 한 2주 정도를 19일 된 아기를 하게 됐는데 이 2주 정도 위탁을 하기로 한 아기가 엄마가 너무 이 아이가 보고 싶으니까 데리러 와서 한 3일 정도 만에 갔어요. 근데 제가 이 3일 동안에 솔직히 저도 입양을 생각은 했지만 내가 정말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이 입양한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탁을 하면서 3일 동안 하면서 어떤 생각을 고작 3일인데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사랑을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예, 이 위탁을 하게 되면서 이 3일 동안에 이 신생아랑 있게 되면서 우리 아이 자녀들도 굉장히 그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어린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면서 저희 큰 아이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제가 아까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계기들과 이 아이가 예배드리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저랑 대화하면서 이 교제 안에서 우리도 이제 막 목장 예배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하면은 서로의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얘기들이라든가 어려웠던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그제서야 저한테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친구들과 어떤 일이 있었으며 그동안 저는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를 학교에 연계된 상담센터로 가야 되겠다.
ADHD 약이라고 해서 그 주의력 결핍 장애 있잖아요. 그 약도 복용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동안 이게 남자애들은 특히나 이렇게 언어가 발달이 늦잖아요. 저희 아이는 또 천천히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을 저랑 홈스쿨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혹시나 의심했던 것들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는 문화 막시즘에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김정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아이들 교육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교육 또한 굉장히 영적인 거더라고요. 예. 이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부모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또는 남성은 여성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여성은 남성에게 적대감을 느끼고 이런 적대감을 느끼게끔 분열하게끔 만드는 최근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이 1학년 초반부터 학교 들어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이상해져서 제가 중간에 그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하고 엄마들이 그 도우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봉사를. 내 아이만 잘 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학교 분위기 전체적으로 어떤지를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학교 도서관에 사서 도우미를 하러 들어갔는데 전에는 사실 우리 청년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그 왜 학주 또는 그 학년마다 약간 독사 같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회초리 갖고 막 때리면서 뭐 잘못하면 복도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선생님 보면 막 도망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놀란 거는 요즘에는 막 좋잖아요. 학교 시설도 너무 좋고 막 레고 방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보드 게임 하라고 막 만들어 놓은 공간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복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끝나고 한두 시 정도 끝나고 나면 방과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럼 방과후 활동 시간에 방과후 활동을 기다리거나 안 하는 친구들은 다 핸드폰을 저학년은 고학년 상관없이 핸드폰을 들고서는 뭔가에 막 열중하는데 거기에 4-5명이 막 몰려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공기놀이 하고 할 때 막 몰리듯이 몰려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봤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흔한 남매 뭐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외국의 그런 유튜버들이 올린 해부 같은 거 있죠. 해부도 거의 뭐 이거는 그 동물 학대 정도예요.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동물 학대 영상을 해부 옷을 입고 왜 우리 요즘 허팝이라는 유튜버 아세요? 그렇게 많이 실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즐기면서 해부를 하는 거를 보고 이상한 야한 동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BL물이라고 해서 보이즈 러브라고 해서 게이물을 애들이 만화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웹툰이에요. 어른들 그냥 지나가면은 몰라요. 만화 보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보니까 동성애물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도서관에 봉사를 딱 하러 갔는데 저희 아이가 같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제 혼내고서는 와서 책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애들이 책을 보겠어요, 그걸 보겠어요. 영상을 보는 게 애들은 더 재미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정말 더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나는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미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에 10명 이상의 남학생이 여교사 앞에서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그 여교사가 임산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랬는데 이제 제가 더 이제 충격받았던 거는 이제 도서관에 이제 있는 책들 몇몇에 뭐 문제가 되는 책들이 있다 뭐 잘 봐라 자꾸 막 이렇게 도서관 사서 엄마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될까? 설마 학교에 뭐 문제가 되는 책들이 있겠어?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자와 남자는 같대요. 그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보세요? 보이세요? 그리고 여자예요. 지금 그 턱시도 같은 거 입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내용을 넘겼더니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뭘 던지고 있죠? 칼 던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내용이 남자는 여자보다 중요해 보여요. 여자는 남자보다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성기가 아예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중요하고 똑똑하고 용감한 남자도 있지만 일가 지능과 용기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 여자의 남자는 거의 모든 것이 다 같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난 처음에 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남자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더 못한 존재야. 근데 지금까지 똑같이 남자가 더 우월하게 우월한 대접을 받아왔어. 그래서 여자는 가정에서 이렇게 세상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몸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예전에는 독방 육아, 여자가 혼자 애를 보면은 되게 남자에게 뒤떨어지고 나도 열심히 일을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있으면은 뭔가 우월하지 못한 것 같고 되게 불안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 소중한 사람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라는 거는요, 희생물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전문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는 경력 단절녀, 남자에게 뒤처지는 사람,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면은 우월한 사람,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은 먹고 노는 사람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더 충격이었던 거는 이 책이 성혁명이 이루어질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투표권도 없었고 60년대 뭐 40년대 이때는 투표권도 없었고 여자들이 굉장히 차별을 당했던 그때에 나왔던 책이 최근에 다시 리뉴얼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성평등을 위해서 봐야 되는 책이라고 하면서 도서관 그 사세 외에 10진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인문 사회과학 쪽에 이게 들어가 있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Y책을 저희 애가 딱 보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때쯤에 저희 아이가 1학년 때쯤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감사하게 어떤 분이 성교육을 나와갖고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성애라는 거를 잊고 살았어요. 왜 잊고 살았냐면 제가 동성애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거든요. 키도 그 당시에 168이고 그러니까 큰 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오빠들이 야 너는 이쁜 게 아니라 잘생긴 거야 막 친척 오빠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뭔가 좀 잘생긴 것 같고 그리고 좀 머리를 한번 짧게 자르고 갔더니 막 애들이 막 저한테 사탕을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리고 옛날에 혹시 뭐 X 언니 Y 언니 이런 거 아세요? X 오빠 Y 오빠? 좀 한 학년 뭐 밑에 학년 좀 이렇게 연령이 낮은 애들은 X 언니 Y 언니 막 정해요. 좀 잘 나가는 언니들 이런 걸 정해가지고 날 지켜주는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언니가 저한테 혈서를 쓴 거예요. 난 너가 너무 좋아. 소름 끼치시죠? 근데 저는 그때 어땠는지 알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약간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를 잘라볼까? 막 또 좀 잘랐더니 애들이 더 막 너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가 막 H.O.T가 엄청 핫할 때였거든요. 막 자기가 막 장우혁 와이프라고 막 문희준 와이프라고 했던 애들이 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너가 너무 좋아. 근데 저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막 내가 우월해지는 것 같고. 근데 저한테 혈서를 썼던 언니가 하루는 혈서를 쓴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옆에 남중 오빠랑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아니 나를 좋다고 혈서까지 썼으면서 어떻게 중학생 오빠랑 사귈 수가 있어? 막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가다 보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교회에서 동성애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아차 싶은 게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 잠깐 흔들렸다가 말았을 그 정체성이 그냥 고착화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Y책을 보면서도 Y책 하면은 막 홈 그 쇼핑에서 막 절판되고 막 이래요. 근데 Y책이요. 정말 UFO 시리즈도 있거든요. Y책에. UFO에 보면은요.
성서에 대한 거, 마가복음, 뭐 신명기, 레위기에 대해 막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UFO의 흔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뭐 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리즈 전부 다 보면은요,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신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상이 그냥 막연하게 배어 있는 책이 바로 Y 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이들이요, 여기에 보면은 남자끼리 좋아한다, 게이야, 여자끼리 좋아하는 레즈비언이야,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럼 애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끼리 다니는 애들만 보면 게이라고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래요. 네. 그게 뭐냐면 애화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성적으로 성애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일수록 우리는 이제 자세히 쳐다보고 해야지 이제 들어오지만, 어린 아이들수록 그 상황이나 그런 모든 전경을 딱딱 이미지 찍듯이 기억을 딱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잠깐 스키 강사로 활동할 때가 있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스키를 타다 보면 A자 모양으로 다리 이렇게 내려가게 하거든요. 절대 벌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 벌려 이렇게 하지 말래요. 넓히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어요. 했더니 벌리라고 하면 변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애들이 7살에서 8살, 9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다리 벌리세요 그러면 선생님 변태예요 이런다는 거예요. 좀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벌리라는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성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조기에 성애화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고 부모님 잔소리를 사랑이라고 할 때가 많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알라신도 사랑하고 부처도 사랑해. 다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은, 그러니까 아까 앞 책도 그렇지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 책이에요. 어른 책이 아니고요, 어린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 정말 제가 이 사진을 안 넣을까 하다가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모르세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자녀의 방이 열방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랑 결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남자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들어가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들에게 올바로 된 성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여가부와 교육부에서 선정한 어린이 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그냥 시커멓게 칠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성의 성기를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거고요. 남자 아빠가 당연히 아빠니까 남자죠. 아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아빠 누구예요? 오늘부터 아빠랑 같이 살 사람이야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게 아빠의 인권이라는 책으로 돼서 그것 또한 사회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 버젓이 아이들에게 올바로 된 성교육 책이라고 하면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속이 다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막 체한 것 같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 안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보기 힘든 거를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채 학교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학교에서 겉면을 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된 성교육이라고 성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포르노 수준이지 아이들은 한 번 이 사진을 딱 접하고 나면요 엄마도 아빠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래 우리 학교 나는 애들 뭐 학교에서 성교육 있을 때마다 안 보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미디어에서도 이거 조금 오래된 뮤직비디오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싸이가 이거 그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거든요. 싸이가 뭔가 막 보고 되게 놀래요. 그 장면이 뭐냐, 바로 이 앞 장면이 뭐냐면 한강변에서 여성들이 요가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자세 아세요? 고양이 자세를 하는데 엉덩이가 이만하게 찍혀갖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싸이가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유아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본 뮤직비디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암시적으로 영화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스며들게 넣어놓은 암시적으로 품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뮤직비디오 보면요. 여기 보시면 69 보이세요? 현아 있는 장면에 69 보이세요? 69는요. 그 성적인 행위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네. 이런 메타포들을 괜히 넣어놨겠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 현아가 지금 이 전 지하철에 있는 폴을 잡고서는 폴댄스를 막 추는데 음흉한 눈빛이라고 싸이가 걸어 들어오는 장면.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성애화가 되고 성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었던 몇 년 전이죠. 이것도 위아래. 이 위아래를 보면 위아래 하면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실제로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 설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뮤직비디오 감독이 뭐랬는지 아세요? 그거 의도가 아니야. 나 진짜 그거 의도했어. 라고 대놓고 인스타에다가 게재했어요. 네. 우리만 설마 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시키겠어? 안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만 그냥 암연하게 했다면 지금은요. 아예 이제 교과서 책을 검정 교과서 책을 만들어서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난주에 김정희 이사님께서 오셔갖고 말씀하셨던 게 우리는 이미 문화전쟁에서 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성적인 것이나 문화적으로 너무 막 간음하고 행음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대놓고 악을 정말 사탄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을 미디어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고1짜리 아이가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 이거 봤어? 봤다는 거예요. 봐서 이거를 유튜브에 찾아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동상이몽이라는 SBS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홍성기라는 사람이랑 이현이라는 사람이랑 홍석천이 나와요. 홍석천은 대표적인 동성애 하는 그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홍석천이 홍성기라는 사람한테 네 이름 너무 섹시하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름이 성기잖아요. 네 이름 너무 섹시하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실제로 너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홍석천이. 네. 이거를 고1짜리가 봤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거를 분별을 하고 이걸 방송이라고 내보내고 예능이라고 내보내는 SBS라고 분별하고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얘 딴에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얘는 어쨌든 분별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지금 보세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 박나래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와요. 남자가 왔는데 나 샤워 좀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아이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단순히 보는 거를 우리 아이들은 보고 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저렇게 와서 샤워해도 되는구나. 애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아이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기 성애화는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 조기 성애화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교과서에다가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성교육 강사분이 직접 찾아간 그 학교에 문제가 된 아이인데 국어책에 그 기압에 의해서 냄비가 끓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었는데 그 부분에 교과서 본문을 애가 다 지우고 성기가 발기가 되면 정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선생님은 남자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한 애가 여자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성애라는 거는 어떤 걸 보고 성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게 조기 성애인데 성교육을 잘못하면 자꾸만 노출시키지 않아도 단 한 번만으로도 아이들이 성애화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성교육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수학, 국어, 영어처럼 행해지고 있진 않지만 시청에도 민주시민 교육과가 있고요. 교육청에도 민주시민 교육과가 있어요.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요. 프랑스나 유럽의 68혁명이라고 1968년도에 이루어진 혁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나치즘, 뭐 아우슈비츠 막 이런 데서 유태인들을 막 대량적으로 막 공장식으로 막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종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은 왜 남자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 되냐. 비교적 보수적이었던 프랑스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성적인 반발을 하면서 68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한 게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즉 보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금지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게 68혁명인데 이들이 얘기하는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그 68혁명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책상 아래에서 보건책인데 아래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죠. 질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나눌 때 뭐 책상 밑에서 뭐 과자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뭐냐면 자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위를 하고 있고 교실에서는 안 돼.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하고 오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YBM 미래엔 보건교과서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 아이들은 중학생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겠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한번 들어오면 호기심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사실 전에는 자위를 사실 하게 되면 정자가 자위를 해서 나오는 것과 정말 결혼해서 사랑해서 성관계를 하면서 정자가 배출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아무리 많이 정자가 배출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부 성학자들이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실제 영국의 논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위행위라던가 포르노를 보고 그 정자가 배출되게 되면 전두엽에 그냥 전두엽이 망가진다가 아니라 전두엽에 부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자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노를 보면은 뇌가 중독이 되는 거죠. 네, 성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이건 실제 세종에서 2018년도에 세종 여성이라는 여성 단체에서 아이들한테 성평등 문화 입금이라고 그 성교육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는 평등해야 돼라는 그 주제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거는 성평등이 아니라 남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고 내용인즉슨 이거였어요. 가정에서 너희들 아빠가 얼마나 도와주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남자아이가 저희 아빠는요 뭐 쓰레기도 버려주시고요 뭐 주말에는 파스타도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야 근데 너네 엄마 아빠 싸울 때 아빠가 엄마한테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 그 얘가 저희 아빠 안 그러는데요. 잘 생각해봐. 때린 적은 없어? 교사가 이렇게 아이를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이거 계속 이렇게 아이한테 아이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눈빛이 다 풀리고 얼굴이 막 울그락푸락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아빠가 한번 엄마한테 크게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거봐 엄마를 이렇게 아빠가 불평등하게 대우한 적이 있잖아. 너희들도 다 이렇게 써봐. 그러니까 애들이 포스트잇에다가 아빠에 대한 불평을 막 분노에 차갖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붙이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지금 이게 88년대도 아니고, 아니 지금 요즘에도 물론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늘 주제 성평등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성평등. 아직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처우가 안 좋고 가정 내에서도 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굳이 이거를 신문식으로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얘도 앞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와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아들뿐만 아니라 동네에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으면 그네를 타고 있다가 저는 이제 막내가 어리니까 같이 나가잖아요. 놀이터에. 걔네들이 이제 엄마랑 안 나오고 따로 나오더라도 4, 5학년 이런 애들 따로 나오더라도 그럼 얘네들이 막 그네들 타고 있다가 애들이 이래요. 아 진짜 막 선생님 막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 여자애들 막 다 죽여야 돼. 꿈에서도 막 죽이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3, 4학년짜리 애가.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때 저희 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우리 때리면은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가갖고 때려갖고 우리가 쫓아간 건데 쫓아가면 막 우리한테 막 뭐라고 하고 엄마 부르고 엄마도 우리를 안 믿어줘요. 근데 제가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 큰애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날 밤에 가서 저희 큰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도연아, 너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학교도 보면은 다 여자 선생님들밖에 없죠. 남자 선생님이 없어요. 제가 학교 행사도 갔더니 남자 선생님 딱 한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경력이라던가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여성을 딱 채용해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여성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제가 파고 들어봤더니 페미니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다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문화막시즘 때도 잠깐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처음엔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변질이 돼갖고 여성 우월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짓밟는 억압의 대상이고 여자는 무조건 약자, 피해 입는 대상으로 아예 인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교육이 지금 공교육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세종에도 지금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2019년 정도에.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막시즘의 최초였던 그 68혁명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민주 시민의 어떤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성평등인데 성평등은 여러분들 정말 남자 여자가 평등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가 정말 평등한 걸 얘기할까요? 네, 질문에 이미 뉘앙스가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성평등은요 남자 여자의 평등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남녀의 평등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헌법에 의해서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남자 여자 양성평등. 근데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평등은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섹스 여성 남성이 아니라 젠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성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성평등 안에 동성애자, 소수자, 성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남자는 XY, 여자는 XX, 성염색체가 있고 그냥 염색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막, 망막, 머리부터 뼈, 근막에까지 전부 다 이 암호가 다 찍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없애고 아니야. 야, 남자가 우월하면 안 돼. 여성은 약자이고 그 외에 성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성들을 그걸 존중해 주는 게 진짜 성평등이야 라고 하는 게 젠더 평등,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젠더의 정체성 및 종류가 있어요. 남자, 여자가 뿐만 아니라 뭐 진짜 미국에서는 뭐까지 나왔냐면요. 드래곤, 성이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혀를 자르고요. 눈에 막 그 렌즈를 끼고 실제 막 문신도 하고요. 여기다 다 뚫어가지고 피어싱을 다 했어요. 혀도 진짜 실제 잘랐어요. 자기는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서 뭐 드래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 정체성이 드래곤이라는 거예요. 용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걸 젠더로 인정해달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뉴욕시나 이런 데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70여 개가 넘는 젠더가 있다. 그래서 이 젠더를 다 똑같이 생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젠더 화장실이잖아요. 예전에 강남에서 묻지마 폭행해가지고 여자 한 명 죽었잖아요. 남성이 그냥 여자 막 폭행해가지고 그거를 약간 페미니즘들이 밑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과 함께해서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화장실을 갈라놓냐? 왜 우리 성소수자들 왜 차별하냐? 이 많은 수많은 성이 있는데 왜 난 남자가 아니라 난 여자로 오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남자가. 제가 여자잖아요. 나 그냥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남자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 여자 화장실 들어가냐 이건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성평등이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문화전장에선 졌어요. 이미 법으로 이미 지금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법이 발의가 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거는 반응들이 없어요. 법을 막아야 된다 하는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파랑은 우리 화장실에 파란색 남자 모양 하면은 남자인 거 알고 빨강색 하면 여자인 거 알잖아요. 그거 뭐 차별하기 위한 건가요? 시인성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기 좋고 확실하니까. 시인성 때문에 색깔을 정하고 모양을 정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도 혐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쓰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왠지 아세요? 남자라고 있는 존재 자체는 여성을 억압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섞자 이거예요. 젠더도 굉장히 수많은 다양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파랑, 빨강 말고 그냥 섞어버려. 그래서 보라색. 그래서 많이 성평등이라든지 페미니스트 이런 책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보라색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완전 다르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무슨 성평등이야 양성평등이지 이렇게 얘기를 기독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보수 쪽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양성평등 어쩌고저쩌고 써요. 포스터에다가. 그래놓고 그 안에 커리큘럼에는 전부 다 성평등으로 써놔요.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뭐 이퀄리티 이런 식으로 다 성평등, 젠더를 같이 쓰거든요. 여기 보세요. 양성평등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해놓고는 안에다가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는 전부 다 젠더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성인지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잔데 내가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근데 이런 성인지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여성과 남성이 어떤 소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해에 쓰이는 예산이 35조예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50조가 좀 안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성인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35조.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창조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모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젠더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북 여성정계원에서 결국 이런 것도 다 정치인이라든지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세미나예요. 근데 이 안에 보시면요. 젠더가 뭘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조차도 아니야 양성평등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성교육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다라는 건 뭘까요? 양성을 기반하는 게 아니라 젠더를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 딱 떡하니 되어 있는데 젠더 온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클릭을 딱 하고 들어가면 가족과 젠더 보이세요? 가족과 젠더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을 딱 젠더온을 클릭을 하면 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말장난하죠. 네. 그 성평등 안에 들어가면은요 유아, 아동,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젠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아까도 잠깐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가 이제 마을 공동체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우리 아이들의 창조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교육을 공교육 현장과 우리 작은 마을 공동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 해요. 작은 도서관에 무료 교육하면 우리 막 다 가거든요. 문화센터에서 무슨 교육한다면 다 가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어떤 데를 갔냐면 굉장히 유명한 성교육 강사라는 거예요. 무료로 하고 뷔페까지 준대요. 갔더니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강사한테 돈을 내주고 뷔페도 다 해주고 저기 뭐라고 하죠?
투자?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일종의 투자를 해주면서 결국은 그 성교육을 다 듣고 나면은 그 금융회사의 보험이라던가 이런 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들이 무료 강의에 다 흠뻑 젖어가지고 진짜 그 교육이 성교육이 진짜 성교육인 줄 알고 그 듣고 있어요. 그래놓고 오늘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 교육을 할게요. 후기 막 쓰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제는 유아까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교회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제가 믿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뭐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이런 교육 하지 말아라.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예수님 한 분 믿으면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내가 진리를 접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뭐 학부모 단체라든지 바른인권 여성에도 들어간 이유가 반대를 하고 뭐 정치인 만나서 뭐 어쩌고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한다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안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후우적거리지 않을 텐데라는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양성평등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보세요. 이것도 성평등의 하나예요. 자궁은요 불평등하대요. 왠지 아세요? 아들자잖아. 아들을 품는 궁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포자로 바꿔서 포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갖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필요한 세포를 떼어내듯이 내 뱃속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태아는 암세포처럼 떼어내버릴 수 있다. 왜? 포궁이니까. 내 몸은 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자기의 몸은 자기 거다. My body, my choice. 내 바디는 내 선택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이 태아의 인권을 아무렇지 않게 살인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포궁을 대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 자의 자는 자녀의 자자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성차별이라 생각하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이거 보세요. 이 강사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랑 지금 유튜브를 찍는데요. 이거를 중고등학생들한테 성교육을 하고 나서 보여주게 해요. 여기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너네 많이 봐. 이게 트렌드에 앞서가는 성교육이야. 라고 하면서 이 남자의 아들 혀 좀 보세요. 엄마와 아들의 섹스토이 개봉기라고 하면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성 강사가 엄마들은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들 성적으로 너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다. 몽정 파티 왜 안 해주냐? 사정 파티 왜 안 해주냐?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땅을 주셔서 이 피조물 아름다운 피조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자위를 하나요? 자위를 하거나 어떤 성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온전해질 수 있나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은요 그 생각밖에 안 돼요. 중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성은 우리 몸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이런 좋은 호르몬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라는 마약 중독이 됐을 때 자꾸만 나오는 호르몬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성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이들은 성 정체성이 개발이 돼야지만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 한 번도 성관계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한 적 없어요.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단 간음하고 행음하고 동성애 남색하는 자 이건 죄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성을 거룩하고 생명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에서도 죄로 이어져요.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게 되잖아요. 손정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웰컴 투 비디오라는 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N번방 사건보다 더 컸어요. 이거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동 성착취물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돈을 끊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를 했거든요. 수억 원을 수백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잡아가서 미국에서 처벌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인권 시민운동에서는 다 입을 닫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는 분들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왜 민주시민에 대한 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영수에 대한 대안만큼 그 비중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국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같이 해요. 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수학 시간에도 국어에 대한 거를 할 수 있고 국어 시간에 음악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그걸 창의융합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융합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이 민주시민 교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차별 없는 뭐 이런 사회에서 사회 시간에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주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하기로 해놓고 모둠 수업을 한 거예요. 조짜 가지고. 근데 이쪽은 장애인, 이쪽은 뭐 난민, 이쪽은 동성애자 모둠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선생님이 콘티를 짜줬는데 남자와 남자 아이들끼리 키스하는 씬을 하고 그 아이들의 반응들 이 사람들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모든 활동을 하고 나서 키스를 한 남자아이들 둘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너무 수치심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이미 혐오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수업 속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가 나왔을 뿐이지 대놓고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차별, 체험,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 동성애자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그런 모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1, 2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국어 시간, 수학 시간 이럴 때 선생님들이 툭툭툭 뱉으실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그럴 때 전부 다 그 이념 사상적인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미산 마을 지도라는 게 이 민주시민 교육 그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미산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을인데 실제로 막시스트들이 사는 곳이에요. 자기들은 막시즘,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 근데 굉장히 서울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 마을을 꾸몄고요. 이 마을 안에는 동성애자들의 공동체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퀴어, 뭐 영화제도 열리고 이런 곳인데 이거를 떡하니 평화를 가꾸는 마을이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넣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념적인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평등한 우리 반, 성평등 이런 것들 다 그냥 교과서에 여기 보시면 성평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헌법에 명확하게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교과서에 그렇게 써놨냐라고 했더니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평등이라고 쓰는 거야. 그거 양성평등이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엄연히 법과 용어가 있는데요. 설마 학교에서 그러겠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초중고 성평등 교수 학습 지도한 사례집이에요. 지도한 걸 이미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성가족부가 여러분들 많이 우리 여성들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을 위한 여성가족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안에 영어 이게 실제 명이거든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페미니스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억압자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미 백인이면서 크리스찬이면서 남성이면요 거의 그냥 지나가만 가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벌써 20년 전부터 그런 교육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교조라고 교사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 교사들의 모임은 그냥 단순히 교사가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민주시민 교육을 밀고 있거든요. 특히 혁신학교 같은 곳에서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성평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성평등을 딱 찍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양성평등이 나와야 되는데,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나와야 되는데, 성평등을 클릭을 딱 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페미니스트라고도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들의 관련된 영화 추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 서로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한 전교조가 올렸던 거는 느개비, 그러니까 누가바 있죠, 누가바를 느개비로 바꾼 거예요. 느개비가 뭔지 알아? 느그애비. 느그애비는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자니까 왜 한남충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 남자는 벌레다. 이게 전부 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남자들을 잠재적인 그냥 강간범, 피해범, 성적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섭죠. 저의 뇌피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년간, 우리나라에도 벌써 됐어요. 80년도부터 대학가에 여성학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게 더 붐을 이루었죠. 이제 대놓고 하는 거고요.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나는 처녀가 아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이다, 이런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과천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한 학교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여자아이가 이제 4학년인가 5학년 아이인데 초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처음에 생리하게 되면 막 좀 창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화장실 이거 갖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놀릴까 봐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가 더 이상 창피하지 않게 해줄게 라면서 그 선생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세요? 생리대를 등 뒤에다 붙여줬어요. 그게 그 아이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게 선생님이 할 행동인가요? 그 아이는요 성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 교사도 페미니스트 교사였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왜 이렇게 막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막 주먹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 있죠. 뭐 투쟁 막 이런 느낌. 전부 다 이게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나온 그런 심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이 바로 강간범이다 이렇게 써 있죠. 남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남자를 적대시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레즈비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페미니스트들은 동성애자들이랑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문화 막시즘 때문에 그래요. 네. 문화적으로 실제로 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막시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는 게 목적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이 막시즘,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사회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주의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저도 맨 처음엔 그랬어요. 아니 뭐만 하면 교회는 교회를 파괴한대, 맨날 가정을 파괴한대 이랬어요. 근데 이걸 놓고 연구하고 파다 보니까 실제로 그들 이론이 그래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죄성을 거부한다. 뭐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브리핑하고 강화훈련하고 하는 중앙대 어떤 김모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도 대놓고 얘기해요. 금지하는 거를 금지하는 건데 대부분의 서구 사회가 금지했던 게 전부 다 성경에서 유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죄성을 거부한다라는 자체는 성경을 거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도 굉장히 많이 적은 사람이고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얻게 되고,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 하나님을 난 반대해. 난 죽이고 싶어. 그런 시를 막 쓰거든요.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겨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를 떠나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시까지 쓰게 돼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들은 실제로 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 교육 또한
아이들에게 어떤 죄성, 정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는 인본주의로 완전히 가게 하는 그런 법제화하고 있는 것들 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이걸 다 법제화해서 나는 합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빨주, 노초, 파, 보가 있잖아요. 남색이 없잖아요. 육색이 그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색이에요. 육색 무지개가. 근데 이거는 오늘도 사실 춘천에 퀴어 축제가 열렸어요. 교회 예배드리는 인원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자유를 위해서 이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집회하는 사람들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열어줬어요. 지금 대구에서도 일어났던 걸 막 반대해가지고 했고 춘천에서도 오늘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퀴어 축제에 무료 체험, 버자이나 만다라 색칠하기 이게 뭐냐면 여성의 성기를 색칠하는 부스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되는 아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사실 이렇게 뭐 팝잇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에 육색 무지개 색깔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이거 설마 우연 아니겠어? 절대 우연 아니에요. 레고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의 달 모두가 멋져요. 무지개 레고 나온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딱 가가지고 만약에 애들이 뭐 우연히 골라 애들은 또 저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색 딱 잡으면 안 돼. 그럼 애들은 딱 알아요. 아 엄마 알겠어요. 애들도 이제 얘기를 하고 알아요. 여기 보면은 마르크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고 한국 레즈비언 상담소 나와 있고 전교조 나와 있고 더불어민주당 퀴어 퍼레이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뭐 교회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해 그랬었어요. 저도 뭐 교회는 거룩해야지 이랬는데 아니 정치 우리 신사참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를 아예 일제시대 때 법제화를 했단 말이에요.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교도 동의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신사참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소리를 낸 사람들 그 사람들 20명에 불과해요. 20명도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서 반대했던 선교사님들 막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그때 침묵했을 때 그 신사참배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저렇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제화되고 있고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거룩해야 돼. 찬양하고 평화 이러고 있다면 정말 교회가 이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이들이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12시 반에 이미 네. 진보당 아까도 뭐 더불어민주당도 보셨지만 지금 제가 말했던 뭐 민주시민교육조례 뭐 성소수자 뭐 차별금지법 전부 다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이런 데서 지금 다 발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대 집회를 오늘 하셨어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우리는 생명과 가정과 효를 중요시한다 하면서 반대 집회를 열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내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기의 낙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교육을.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작년에 국회 포럼 가서 실제 확인을 했어요.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 과제. 모든 형체의 차별을 거부하고 시민 존중, 시민 우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국민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젠다를 따라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국민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는 대상인 것처럼 자국민은 타국민을 억압하는 대상, 난민을 억압하는 대상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거거든요. 혐오, 차별의 대상.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시민은 남녀평등, 상호 존중, 모든 형태의 차별에 투쟁해야 된다.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예방과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실제로 독일에서 이 민주시민 교육을요 정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교육을 지금 고요. 구질서 타파를 외쳤다. 그러니까 구질서 타파를 외쳤다라는 거는 어떤 프랑스나 유럽의 그 종교적인 보수적인 이런 것들을 질서를 타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68혁명의 계기가 됐다. 그리고 학생들을 급진화시키고 테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교육도 강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진짜 모순이 있는 게 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 사람, 남의 나라에 살면 남의 나라 사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시민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에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코로나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다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안 돼. 왜 자국민이 세금 낸 걸로 왜 다른 나라 사람들 치료해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혐오자로 몰아가요. 예. 그렇게 해서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가 된 거거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자체가 복종이란 말이에요. 복종. 그 신에게 알라 신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 여자도 막 죽이고 자기 아들도 막 죽이고 해도 돼라고 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민주시민 교육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테러리즘이라든지 이슬람화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 테러리즘에 또 강화하는 훈련을 또 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거는 치유하지 않고. 근데 그 교육을 그대로 모방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 입법 과제, 세미나 책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럽이 이렇게 브렉시트에서 망하고 이렇게 된 게 좌파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 좌파 하는 정치 용어가요. 실제 우파는 보수적인 걸 얘기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요. 좌파는 사회주의자들을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왜 좌파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좌파는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좌파 교육을 덜해서 유럽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다라고 실제로 그 국회 포럼에서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좌파 교육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민주시민 교육이 프랑스의 라이시대 교육의 근간이거든요. 이 라이시대라는 거는요. 세속주의라는 뜻이에요. 네. 대놓고 얘기해요. 학교에서 무신화를 해야지 라이시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공교육이든 국가관이든 세계관에서 기독교, 하나님을 없애는 게 이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나는 주일 예배도 아이들 다 잘 드리고 그때맘쯤 막 도서관에서 이런 활동들을 봤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있는 새소식반도 우리 가정에서 막 열고 했는데 내 큰아들은 자꾸만 영적으로 떨어지고 너무너무 나에게 막 분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얘가 왜 이럴까 딱 했는데 그 궁금증이 그 퀘스천이 풀린 거예요. 나는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한두 시간 큐티하는 걸로 만족했는데 우리 아들은 학교를 가서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이런 교육을 그냥 물들듯이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배도자의 길을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돼서 감사하게 딱 학교를 끊어지게 됐지만 그래서 홈스쿨을 하게 된 결단의 계기가 됐었던 거예요. 이 사실들을 알고. 보세요. 이거는 울산에서 진행했던 민주시민 교육 자료인데요. 수령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북한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수령은 누구예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수령? 김정은이죠. 김일성. 김정은은요.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라서 그 3대 세습이 되면서 그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장대영 교회 그 자리 그대로 부시고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하고 세워진 그곳이 바로 장대영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장소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북한에 가면 거기 가서 우리가 신사참배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북한이라는 국가를 이해를 하려면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 강화에 있다라고 이 민주시민교육 울산교육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령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교육이 지금 이념 교육, 사상 교육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은 국가가 막는 것은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 이루어져요. 이걸 아이들이랑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네덜란드의 경우 마약 음용이 개인의 자유의 선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죠.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덜란드는 마약도 음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약을 하고 있네?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더 가관이에요. 자, 푸코에 따르면 근대는 규율사회고, 규율사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국가의 이념을 강요하는 사회래요. 국가가 세운 질서를 따르라고 강제하기도 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래요. 근대사회가. 그렇다면 이런 규율사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누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이어져요. 그러면 네덜란드는 마약을 음용하는 것도 자유인데 근대의 국가는 우리를 통제하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아, 마약이나 담배를 제재하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거구나.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푸코라는 인물이에요. 푸코에 따르면 이 사람이 뭐냐면 미셸 푸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평생을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동성애자로서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지금 너희들은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건 자유를 통제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게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시간상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자의 집이라는 건데 이것도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5학년 애들에게 이학센터로 코로나가 이후에 이학센터로 이제 애들한테 교육이 됐던 건데 여자가 열심히 애니메이션이에요. 열심히 막 집안일을 해요. 근데 남자는 막 TV 틀고 리모컨으로 TV 보고 있고 애기는 막 울고 밤에 막 그러는데 여자는 막 열심히 막 하는데 남자는 계속 자고 코 골고 자고 집에 와서도 회사 갔다가 여자는 회사 갔다 와서도 애기를 보는데 남편은 계속 양말도 아무 데다 집어 던져놓고 옷도 아무 데다 던져놓고 자고만 있어요. 소파에서. 결국은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우는 아기를 안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이 남자를 빨아들여요. 청소기로. 그 장면이 애니메이션으로 우울한 음악이 깔리면서 청소기를 확 하면서 남자가 싹 빨려 들어가고 그 청소기를 아기띠한 아줌마가 유유히 갖고 나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저는 그걸 보고요. 어떤 5학년짜리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유정 사건 있죠. 자기 그 고유정 사건 보는 줄 알았다고.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평등 교육 자료라고 선생님들이 올려준 거예요. 학교에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바쁜데 남편은 뭐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지. 아내가 출근을 결국 못했거든요.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남편이 못 도와줘서요. 애들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난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질문이 있어요. 애들이 뭐라고 쓰겠어요? 청소기로 빨아들였습니다. 이게 성평등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른들이 들어도 힘든 얘기를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면서 교과서 안에는 차별금지, 통과도 안 된 차별금지를 베껴쓰게 하고. 이거는 3, 4학년이 보는 교과서인데요.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염소가 혼자 너무 외로워가지고 양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양들이 막 왕따를 시켜 막 진짜 때리고 막 이래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양털을 막 주워다가 막 붙였어요. 근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막 발로 차고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자기 비춰지는 그 강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다가 무슨 시도를 하냐면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나무에다 밧줄을 걸고 얘가 목을 매달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런 소리가 들으면서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별별 이야기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나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자살하는 장면을 너무나 여지없이 그냥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이걸 보고는요, 애들이요, 나 자신이 소중하니까 내 친구 자살할까봐 하지 말아야, 이게 아니라 그 장면에 충격받아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 교과서에 넣고 교과서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교육을 실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특히나 이런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이런 거는 저도 옛날에 혁신학교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학교라고 해서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혁신학교는 아예 이런 이념 사상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로 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혁신학교 너무 이제 학부모들이 반대하다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반대하니까 그린스마트 학교라고 바꿨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도 혁신학교라서 혁신학교를 자랑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책 그 앞에 표지에도 육색 무지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을 대표하고 페미니스트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을 깔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성소수자들을 자기네들의 이념과 사상에 써야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뭐 장애인을 위한 거다? 전혀 아니에요. 정치, 사상, 성소수자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프락스 68혁명에서 그 당시에 정말 정치적으로 뭐 아우슈비츠 나치즘을 우리가 막 없앨 거야 라고 했지만 잘 보시면요, 좌익 세력의 운동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의 피해와 죽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선동해요. 피해자들을 가지고 선동해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편한 것들, 약자를 통해서 우리가 갖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젠다를 실행하는 게 그들의 선동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금지하는 걸 금지하고 구속 없는 삶을 즐기고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이게 68혁명의 근간이에요. 근데 민주시민 교육의 근간이 68혁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운동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 뒤로 유럽에 기독교의 몰락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교회가 다 뭘로 바뀌었죠? 막 펍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클럽으로 바뀌고 그게 전부 다 이 운동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학생들이 왜 우리 여자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남학생들이 일어난 시민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합법적으로 검정 교과서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법제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세종은 통과가 됐어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왔냐면 그 반발이 심해서 지금 폐지가 됐는데 2년 전에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북한의 인민재판이라고 아세요? 한 사람을 정치 수용이라든지 뭐 기독교를 막 믿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죽이고 인민재판 해버리고 하는 것, 그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걸 했냐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용어를 뱉었다, 또는 나는 크리스천이다, 뭐 종교에 대한 이런 걸 얘기를 했다, 이러면 실제로 옐로우 카드제라고 해서 옐로우 카드가 15점에서 17점이 되면은 이 사람을 재판에 올리는 거예요, 학생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모의 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에 실제 올려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뭐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범죄 저지르면 컴퓨터 전과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수행평가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학교에 이 재판에 올라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사람은 소수자를 차별한 사람이구나,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역할을 딱 찍힐 거 아니에요, 수행평가에. 그것도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 되는 그런 시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왜 성을 얘기를 하냐? 성이 무너져야지만 자, 자녀들에게 성적으로 엄마 아빠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야, 자아 정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계속 개발이 돼야 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 성교육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이 성적으로 자극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랑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장성해서 독립해서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격리를 해야지만 자기네들의 정치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만 자꾸 빨리 깰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의 어젠다예요. 예. 그래서 성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성은요. 우리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은 정말 사람이 성품을 제대로 갖추어서 이 사람이 잘 사람 됨됨이를 갖춰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교육이거든요. 성품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성교육인데 얘네들은 마치 포르노를 보듯이 성중독을 일으키듯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성교육이라고 하면 그래 난 성교육 얘기하기 부끄러워. 우리 애한테 성관계를 어떻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크리스찬 부모님들조차. 성교육은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생명을 품기까지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 어떻게 내 성품을 발전시키느냐가 성교육이지 성관계 교육이 성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 13.6 이 숫자 때문에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성교육을 시켜야 된대요.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청소년의 대부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6세라는 거예요. 13.6세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다. 네. 10대에 성관계를 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저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전국에 그 국민 건강 계획 뭐 이렇게 보고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13.6세는 뭐냐면은요. 전체 10대에서 성관계를 한 애들이 5에서 6%에 불과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13.6세가 아니고요. 전체 10대에서 성관계를 한 아이들이 5%에서 6%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의 평균이 13.6세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뭐 강사, 성교육 강사, 뭐 양성평등 교육원 이런 데 성교육 강사들이요. 13.6세가 전체에서 5%만이 경험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전체 10대가 13.6세의 첫 경험을 하는 것처럼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조차도 이걸 갖고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시민 교육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선동가를 분별하라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본인들이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을 유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우리는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교육을 세속화되어 있는 교육을 따라가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정말 무기인 거룩함이 땅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냥 학교에 가면 알아서 잘 배워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이런 사지로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시립성문화센터에서 여학생들에게 콘돔 씌우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콘돔을 씌울 줄 알아야지 원치 않는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한 대부분의 여학생들은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성폭행 당한 것만큼의 수치심을 아이들이 느껴요. 이것 때문에 구토하고요. 두통을 호소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청소년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남학생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남학생 얼굴을 보고 진짜 제가 너무 이 남학생도 얼굴 보세요. 자기의 성기 모양을 가지고 콘돔을 씌우기를 하는데 이 남학생들의 대부분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마치 내 성기를 거기다 꺼내놓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지금 아이들에게 공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데리고 가서 보건책에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우리나라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이들도 알아요. 무슨 피임을 배워요? 라고 해놓고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인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 봐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콘돔조차도 100% 피임이 안 돼요. 뭐 자국 내에 삽입하는 미레나라든지 이런 피임 기구들도 100% 피임이라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아이를 5인가를 낳으시고 정관 수술을 하셨어요. 그거 100%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생긴 거예요. 아기가. 100% 피임이라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수술을 권하고 하면 안 되는데 교과서에서 콘돔 하나 씌우면 원치 않는 임신을 안 할 것처럼 아이들한테 이거는 성관계를 유도하는 거예요. 정말 성교육을 하고 싶었다면 아기가 생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할 수 있나요? 맞아요. 콘돔은 에이즈나 성병등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게 선생님의 답변이에요. 에이즈도 절대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도 막을 수 없어요. 콘돔은요. 우리나라의 연간 지금 출생률이요. 29만이거든요. 이 숫자는 뭘 얘기할까요? 하루에 낙태되는 아기의 숫자예요. 1년에 낙태가 되어서 죽는 아이들이 110만 명이거든요. 근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고작 29만 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여성의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천부 인권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이거를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에 실제 저희 아이가 여기 바로 옆에 종천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학부모 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보건 선생님이 하지 않고 종촌복지회관에서 선생님들이 위 선생님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양성평등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 게 13.6세를 얘기하면서 피임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다 딸 엄마고 저만 아들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 그 낙태까지 했거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내 딸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죄를 파괴 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크리스찬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크리스찬이 좀 막 믿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약간 제 마음에 이제 캥김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낙태를 한다고 해서 여자애들의 인권을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딱 이 얘기했어요. 이미 1시간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딸 엄마들이 날 쳐다보면서 아니 도연이 엄마는 아들 엄마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미 한 태아의 그 생명의 영혼은 중요하지 않고 내 딸의 인권만 중요한 상황으로 됐다라는 걸 이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대로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성교육을 하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청소년의 성관계를 학생의 권리로 인정하는 거를 지금 학생 인권 조례로 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피임을 해서 임신, 출산 이런 거에 다 관계없이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진짜 인권을 존중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말살시키는 거죠. 성관계와 피임을 종용하는 교육 내용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꾸 성관계에서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요 화제 전환을 하면은 금방 돌이켜요. 그리고 중학생 이상만 되더라도 이해를 하거든요. 성경 이야기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 읽다 보면은 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동침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기가 나오는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은 명확하게 간음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들한테 그 상황을 놓고 동침을 하면 아기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지금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약물도 허용한다. 법무부에서 입법을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럼 14세가 임신을 한다는 거는 이미 성관계를 이미 한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찾다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미프진이라고 해서 사후에 낙태하는 약이 있어요. 먹으면 그냥 피덩이가 막 나와요. 근데 이것조차도 학교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프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어리면 어릴수록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태아가 더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능 끝나고 낙태 시술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자궁에 구멍까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기가 안 나오니까 세게 막 그걸 흡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자궁에 천공이 생겨가지고 천공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 미프진을 먹으면요 흡입기로 당기지 않아도 그 자궁에 다 그 살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자궁을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이 피임 방법이다.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스타나든지 이런 데서 다 구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조차 우리가 정말 내 자녀의 방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게이트키퍼가 되지 않으면 지키는 자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정말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만 앉아있을 뿐이지 김정희 이사님 보세요. 반주 다 했대잖아요. 근데도 막시스트가 됐대잖아요. 근데 이건 막시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 성적, 문란, 간음 모두 온갖 음행을 다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1억까지 벌었대잖아요. 포주를 해서. 이런 일들이 내 아이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는 정관수술까지 시킨대요. 10대 남자아이들을.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아이 평생 불구로 사는 거예요. 에이즈가 남자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고 있고 이런 사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시키는 이런 현상들에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정말 이제는 소리내어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죠. 성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대하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교육인 것이지 성관계 교육을 하는 것이 성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기인 거룩함을 그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은 정말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무기 삼아서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세종의 많은 교회들을 문을 두드리기도 다녔어요. 부족하지만 제발 단 몇 분만이라도 이걸 성도들한테 알리게 해달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내 아이가 피해자였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세종을 떠나기로 딱 결정한 그 몇 주 안 된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을 해주셨고 또 저는 제가 강사가 될 줄 몰랐는데 제가 필드에서 직접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알릴 수 있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그냥 땅 끝까지 그냥 묻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모르고 있고 내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애통하는 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부터 내가 정말 배우자를 놓고 나 저런 사람 놓고 나 저런 사람 배우자 안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설령 저런 배우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그 속에서 아이들을 자라면서 키우면서 정말 내가 배도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정책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는 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요한계시록에도 다 끝으로 가면 그렇게 된다고 했어. 네가 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나예요. 권위자로부터의 격리, 부모,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념과 사상의 숭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가는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 해주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더욱더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세상 밖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접하고 또 지금 실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다음 주에도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